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죄송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관할 외 지역의 정보는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업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열람이 허용됐던 것을 악용한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을, 영국도 85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팽나무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말쯤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며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2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4도 정도가 낮겠고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 1,3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환율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의 9%인 0.34%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고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저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사상 최초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빅스텝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합니다.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좀 안정되는 분위기고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0.25%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물가를 잡고 미국과 금리 격차도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서민들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오늘부터 각종 대출 상품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원칙 없는 부재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도 찬성했던 공약이라는 국민의힘 사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없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이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저희는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상임위 통과는 불발됐습니다. 전체 위원 26명 가운데 여당 의원은 10명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이나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도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모르겠는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법 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개정을 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또는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거나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 문제도 여야 갈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가며 맡아야 한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50만 명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적용 대상자를 선정해 11월 말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빨리 8월 중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당분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 방향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 소환 이튿날, 검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당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배 씨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배우자 김 씨의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비서실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사 김 씨에게 배달하도록 지시한 당사자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안심이 열덩어리 안 되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업무상 배임.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용 액수는 애초 알려진 7,800만 원의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 씨가 대선 당시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혜경 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 재차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 이재명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아내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결국 배 씨의 구속 여부가 김혜경 씨 신병 처리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대통령 일정이 노출돼 경호 보안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희사모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댓글로 윤 대통령이 8월 26일 금요일 낮 12시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면서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되며 특히 해당 일정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도 공지되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호처를 통해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소속 의원이 모두 모이는 연찬회를 엽니다.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연찬회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별 주제 토론과 특별 강연, 시도별 현안 간담회 등이 이어지는데 비대위 성격과 기간,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 당내 현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뺀 당원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중앙의원 전체 투표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와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 직무정지 여부를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당무위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한 뒤에 내일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붙여 오는 일요일 새 지도부 선출 전 당원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산책을 나서기도 했죠. 퇴임 후에도 철저한 경호 속에서 생활하는 전직 대통령들, 그들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일어나십시오. 재임 중에 국가 1급 비밀을 굉장히 많은 양의 비밀을 다뤘고 예를 들어서 납치가 되거나 이제 신상의 문제, 생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 국익의 훼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전직 대통령이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딴 내용은 다 박탈되더라도 경호는 국가 안보 이익 차원이다.
경비를 철수했다는 것은 이제 바깥에 이제 순찰 개념으로 바꿨다는 얘기고 CCTV나 감시 장비가 충분히 발달이 돼 있는 사회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 경호는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야. 경호적인 문제는 없을 거로 봐요. 100m든 300m든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사실 시위를 하는 분들도 조금 지나친 부분은 시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갑자기 쌍욕을 듣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아마 네 분께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음이 발생되고 정신적 압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축하 서한을 교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면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 없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양국 정상이 축하 서한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지난 3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호회 정신에 기반해 앞으로 30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자며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시 주석의 재방한을 요청한 걸로 풀이됩니다. 미래 30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윤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내실 있는 우호 관계를 다져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정상회담이나 방한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中韩要做好邻居、好朋友、好伙伴。我高度重视中韩关系发展。 베이징의 행사 장소인 갸오이타이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았던 초심을 강조하는 장소 선정입니다. 앞서 20주년 땐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이 주빈이었고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쳤던 25주년에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서한을 교환하긴 했지만 수교 30주년 기념식을 장관급 행사로 치른 것을 두고 예년에 비해 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데니얼 크린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오늘 방한합니다. 크린튼브링크 차관보는 사흘간의 방한 기간 중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북한이 이른바 선군절을 하루 앞둔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상화하며 핵 보유국이 됐음을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기록영화 어버이 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게시어를 재방영했는데 지난 2012년 12월 제작된 이 영화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특히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주체의 군사강국 핵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 중의 업적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을 칭송했습니다. 전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전남 나주호에선 폭격으로 제방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축구장 14,000여 개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농업용 저수지 전남 나주호. 폭발로 굉음과 함께 제방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한 응급복구 훈련이 시작됩니다. 유효 저수량만 1억 800만 톤으로 인근 마을이 잠길 수도 있는 상황. 북한군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저수지 붕괴 위험이 있으니 하천 하류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가까운 대피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반은 방 수천막을 겹겹이 깔고 통나무와 모래주머니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또 다른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나주호 관리동에서도 신속한 화재 진압이 진행됩니다. 나주호는 농업용 저수지로서는 전국 최대 담수량을 가지고 있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입니다. 북한 특작부대가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나주호 재단과 전기실을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군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실전과 같이 이뤄졌습니다. 나주호 응급복구 훈련은 우리 공사의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 나주평야에서 펼쳐진 훈련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고요. 또 현재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연간 합계 출산율 0.81을 기록하면서 세계 꼴찌를 했고요. 이어서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또래보다 더 크길 바라는 성향 때문에 주로 상반기에 출생아 수가 더 많은데요. 따라서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 0.7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도 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14개 분기 연속 감소 흐름이고요. 또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둘째나 셋째를 낳지 않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매년 수만 명씩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매년 지적되는 문제거든요. 말씀처럼 실효성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전 기사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시터라는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려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들의 전유물이던 돌봄 시장에 MZ세대 2030이 뛰어들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돌봄 중개업체의 다수 회원이 2030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030이 베이비시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동원 시터를 하고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6만 원까지도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돌봄 노동 환경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몰리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대 6만 원 시급이라고 하면
확실히 낮은 그 시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죠. 예.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남겼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수원 세모녀 장례식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어제 수원에 마련된 새 모녀의 장례식장 모습입니다. 보시면 영정사진 없이 위패만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새 모녀는 연고자가 없어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공영장례는 일반 장례와 달리 보통은 하루 동안 치러지곤 했지만 이 수원시는 고인 3명을 한 빈소에 함께 모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3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수원 새 모녀는 34종의 위기 정보 중에서 3개 항목에 해당이 됐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체납 한 가지 항목만 감지가 돼서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은 54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이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항목이 해당이 돼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면 12만 3천여 명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려 있는 기사와 사진입니다. 형제복지원의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 첫 번째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관련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사망자 552명보다 105명 더 늘어나서 657명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치료제 등을 강제 처방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는 제3자가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요. 박 전 원장은 지난 1995년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고 또 12억 원을 들여서 골프 연습장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1996년에는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지를 22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는데요.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재산 환수나 또 형사처벌 문제는 앞으로 2차, 3차 진실규명 과정에서 언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일정이 이 SNS 댓글에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기밀, 그러니까 대외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SNS 페이지에 달린 댓글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일시에 특정 장소를 방문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통상 행사 종료 시점까지 기밀에 붙이는데요.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심지어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게도 경호 엠바고 조건으로 시각이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그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거란 수준으로만 알렸는데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지역 여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방문 소식이 퍼져 있었고 그러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논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인사들까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가 됩니다. 기사는 어떻게 바라봤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확대됩니다. 일회용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와 식당의 모습일 텐데 이런 카페와 식당 같은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고요.
이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또 지금은 편의점이나 제과점에 가서 계산을 할 때 50원이나 100원 정도를 추가하면 비닐봉투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11월 24일이 되면 이제는 돈을 주더라도 비닐로 된 봉투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종이로 된 봉투만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 오는 날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산을 쌀 수 있는 비닐이 준비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일부 소규모 점포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갈 때 플라스틱으로 된 응원봉, 응원 나팔 이런 것들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도 다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11월 24일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부터는 단속도 재개한다는 방침이고요. 계도 기간도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 9,33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2만 5,150명,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보다는 6만 737명이 줄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5만 73명으로 45.8%, 비수도권에서 5만 9,260명으로 54.2%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한 달 사이 7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 평균 환자 수는 7월 넷째 주 24.8명에서 지난주 42.6명으로 71.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대해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 시 접촉이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최근 집단 감염 규모와 선제검사 양성률이 증가하고 있어 비접촉 대면 면회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 선제검사와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 외박 제한 등의 방역수칙도 추석 연휴 기간에 유지됩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시내버스 회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버스 기사들이 운행 거부 계획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에 하나밖에 없는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지난달부터 운전기사와 정비사 등 전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질적인 적자로 인해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이 밀린 데다가 차고지 이전 등으로 은행 대출도 상당해 부채가 수십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한 달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은 고통이 있죠. 근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을까. 코로나19와 기름값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서산시는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조금 등을 5년째 늘려왔습니다. 올해 서산 지역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94억 원, 5년 전보다 2.6배 넘는 규모입니다. 서산시는 운송원가 용역을 통해 업체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금이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공영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적자를 좀 줄여 나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노력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가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섰지만 이마저 업체가 다른 곳에 사용하면 임금 미지급 사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만 되고 어르신 피해는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국적으로 막대한 열세가 시내버스 운행에 투입되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버스업계의 적자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내 방산업체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체계 개발 계약을 맺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 도입이 확정된 지 8년 만인데 국내 개발을 강행할 경우 전력 약화와 헬기 배치 지연 등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관포와 대전차포 등으로 무장한 공격 헬기. 상륙 작전 시 상륙 지역의 위협을 제거해 병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무기 체계로 지난 2014년 우리 해병대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 달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 무장과 장갑을 탑재해 마리논 무장형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협상하고 있다며 다음 달 체계 개발 계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개발과 해외 수입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 수송이 주목적인 마리논의 경우 해외 공격 전용 헬기 바이퍼나 아파치와는 달리 조종석이 좌우로 배치돼 널쩍한 모양이라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수직 상승 속도와 무장 탑재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공격 헬기로 개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공격 헬기다운 헬기가 필요하다며 마리논 무장형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머리논에다가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그런 헬기를 해병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사 카이는 마리논 조종석에 방탄판을 적용하고 동력 계통을 국산화해 수직 상승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 개발에 따른 고용 창출과 수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장병의 생존력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판단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지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세 차례 연구 끝에 국내 개발 방식으로 방침이 정해졌지만 그 뒤 미 해병대의 주력 공격 헬기 바이퍼를 생산하는 미국 벨사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방식에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새로운 선택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같은 달 기준으로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이동 인구를 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줄어든 46만 명으로 지난 1973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로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더해 지난 5월에서 6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 커피의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제품 구매 시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즉석 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떼 포함된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스위트 아메리카노보다 1.9배가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함량은 100ml당 평균 34mg으로 디카페인 커피보다 10배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앞두고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감도는데요.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밤에는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 쪽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대전은 20.4도, 대구는 18.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본인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간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긴데요. 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단순 열람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벌고 얼마 버는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대충 300 정도 벌나? 그러니까 아니다, 더 밑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사대보험을 받는데 어디서 다른 거 아니야?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 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 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 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투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랜 법정 소송을 통해 투자자들이 객실 소유권을 돌려받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고수익 보장 약속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수익 8%, 수익 보장을 광고로 내세운 호텔. 고수익이란 말에 속아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5억 넘게 투자한 A씨. 하지만 2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200만 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거기서 쪼개서 없는 돈에 이자를 갚으려니 적금이랑 적금, 무슨 보험이랑 보험은 다 깨고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저도. 자신들 수익은 꼬박꼬박 챙기던 운영사가 경영난을 핑계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금은 연 1%. 대출 이자만도 못한 제안에 A씨와 같은 처지의 투자자 일부가
객실 소유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승소. 391개 객실 가운데 143개의 객실이 투자자 소유로 돌아왔고 새로운 운영사도 구했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호텔과 달리 일반 숙박업으로 분류돼 객실을 나누어 복수의 운영사가 각각 영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끝에 호텔은 이제 2개의 운영사가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 지붕 2가족의 상황이 된 건데 갈등은 여전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운영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호텔 전체 투자자의 80% 이상 동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사에 호텔 운영을 맡긴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과 연결되는 140개 객실 운영권을 내주는 것을 동의할 리 없는 상황. 여기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계속 가중이 될 것이고 그들대로 영업을 잘 해서 자기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데 공용부위를 같이 못 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소송에 이겨 객실 소유권과 운영권을 돌려받았지만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둑놈 싶어도 이런 도둑놈이 어딨고 왜 1원 한 장 안 주면서 10원 한 장 안 주면서 이날 이따건 남의 집 갖고 2년을 넘게 벌어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YTN 홍서욱입니다.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는 31일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사건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고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이 변호사임에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실장은 출석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군 인권센터의 허위사실 유포로 특검까지 만들어지게 됐다며 이 센터가 주장하는 의혹은 100%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장으로서 초동수사에는 문제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문 열어주세요. 인권센터가 주장했던 부분은 100% 허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국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죠. 예,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네. 이런 논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이창용 총재하고 이제 그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할 때 네. 올해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이제 경제 상황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추후에 계속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특별히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결국 뭐 밴드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외부 상황이라는 게 딱딱 지정된 건 아니지만 외부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또 고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계대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대출금리 문제 그리고 이자 비용 문제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 또 변동금리 대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피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전반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정책 자체를 뭐 예측대로, 특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6월달 물가 상승 같은 것, 6월달, 7월달 오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7, 8개월 만에 한번 꺾였다라고 지표가 나왔죠. 올해 4.7%에서 4.3%를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잡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예정대로 아마 금리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고물가나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뭐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환율이 최근 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환율이 1,340원을 넘고 1,350원을 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쟁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이 고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 우려는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경제 정책의 기본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실업률 관련하는 것들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환율은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의 운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물론 갑자기 뭐 1,400원, 뭐 1,500원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1,300원에서 1,350원 이 사이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금리를,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건 또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고, 자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폭을 떠나서 4월, 5월, 7월, 8월까지 4번 연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없었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 결국은 빅스텝 이야기를 하는데 빅스텝 자체도 역사상 유례 없는, 지난번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했고 빅스텝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인데 지난번 빅스텝 한 것 자체가 이미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외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중국의 봉쇄 사태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결국은 식료품 가격 혹은 물건의 생산 같은 다른 요인들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혼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6%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물가 상승률 역시 한 2%포인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높은 수치라 정책 역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대책, 결국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상황을 필 것이다라고 피는 게 좀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금통위가 열리면 올해 안에는 계속 금리 더 오를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빅스텝을 단행할 때 올해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 회의 말고도 한국은행이 오늘 또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를 하죠. 물가 상승률 전망을 5%대까지 높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19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예, 이게 1998년에 물가 상승률이 한 7.5%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기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기저 효과란 게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 외환위기에 따라서 물가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기저 효과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한 4.7%대까지 올라가면서 좀 물가 상승이 높았는데 그때는 유가 상승, 그때도 사실 유가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6월, 7월 물가 상승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6%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역시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율 역시 5%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의 수정이 있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이제 이것이 긴축적 정책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위축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금 뭐 한 2.7% 올해 2.7%로 예측을 하는데 2.5%라든지 조금 더 낮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망이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긴축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최대 1,500원 전후까지도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급격하게 1,5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통화의 가치 간의 어떤 비율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좋은 국가들이 통화 가치가 높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주는 통화를 당연히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네. 특히 이게 미국 통화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전하기도 하고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경제가 이렇게 세계 공황으로 간다, 혹은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불황으로 간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 그리고 이 달러가 금리를 더 많이 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원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기대 형성이니까요. 자, 엊그제 이제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수급 요인이라고 또 단기 수급 요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기 수급 요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달러, 뭐 결국 수출 대금 같은 걸 받으면 이제 환전을 해서 네. 시장에 달러를 풀어야 된다. 공급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환율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환율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은 금리 더 적극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통화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퍼지면서 네. 수급 요인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수급 요인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좀 기다렸다가 팔자. 어차피 달러를 곧 바꿔서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뭐 기업이 받은 달러라고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수익성을 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네. 이런 단기적인 수급 요인,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단기적인 수급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장이 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500원까지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1,400원까지는 뭐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단기 수급 요인들하고 금리 요인들이 겹치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환율 얼마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 그런 선이 좀 있을까요? 그 위험하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은 IMF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보통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IMF 때는 국가 부채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였고 이에 따라서 국가가 돈을 못 갚을 확률들이 높아지면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 강세죠. 특히 이제 흔히 말해서 지금 유로랑 달러도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떨어진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국가 신인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네. 신인도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요인에 의해서 달러와 강세, 그다음에 다른 통화들의 약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흔히 말하는 국가 신인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짐으로써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자산 시장의 붕괴,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흔히 말해서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국가의 신인도에 관한 문제는 별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펀더멘탈한 요인이 있고 그것에 설명이 다 가능하고 외환 보유고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제 자체 문제보다 고환율이 좀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럽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러면 고환율이 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금리 격차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를 한동안은 높게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높은 것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또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고환율, 특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떨어진 가치가 쉽게 반등한다고 얘기하죠. 원화 강세가 돌아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되려 그러면 수출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수출이 좋아지려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국가들의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수출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어떤 근본적인 요인, 내재 금리 격차 말고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달러화 환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과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간의 희비가 좀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두 가지 측면, 산업하고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산업별로는 차나 반도체 조선업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수출에 대해서 얻는 수익,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 달러로 받았을 때, 달러화의 가치로 받았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하면은 수익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 차나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2분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 것도 환율의 영향이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듯이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환율의 영향을 안 좋게 받는 기업들은 결국은 원자재의 가격이 중요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가 역시 달러 표시로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뭐 1,200원, 1,300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비용들,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 근로에 대한 비용들, 마케팅에 대한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 원화로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그 수입 의존도가 큰 기업들은 결국은 수익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나 산업들은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또 뭐 부채 관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항공업은 뭐 그 달러화 가치 자체보다는 항공업이 리스업이고, 보통 리스업은 채무가 많은데 외화로 발행한 채무들이 많은데, 외화로 발행한 채무 역시 이자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화로 표시가 돼 있고요. 이자 역시 그 외화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원화로 번 돈을 달러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산업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소폭 상승 마감했네요. 예, 사실 뭐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많이 떨어졌는데 큰 변화 없이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가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좀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이때 결국은 미국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그 뉴스를 보고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벤트가 있으면 좀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 역시 조금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에서는 파월이 좀 덜 매파적으로 가면 좋지 않냐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식하고 채권이란 것은 결국은 대체적으로 금리가 높아질수록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매파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상황상 이제 거기는 결국 포럼이기 때문에 좀 그 포럼 자체의 디스커션들, 토론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게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잭슨홀 미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중앙은행 총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앙은행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네. 그리고 경제학자, 저명한 경제학자들, 그리고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기자들이 모여서 결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경제 아젠다가 어떤 것이냐, 특히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경제 아젠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세팅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큰 결정들, 큰 의사 결정들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뭐 1977년부터 이게 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폴 볼커라든지 버냉키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사실 이런 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전 세계 경제학자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다라는 이런 큰 논의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하죠? 이창용 총재님도 참석을 하셔서 네. 이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실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창용 총재님 포지션 자체가 예전에 이제 IMF에서 아태 비즈니스 국장을 하셨고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미팅에 초청을 받고 흔히 말하는 스피커로서 발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불에 그을리고 찌그러져 선로를 벗어난 열차 객실. 주변에 있던 승용차는 아예 뚜껑이 날아갔고 기차역이 있던 자리는 벽돌 잔해만 남았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의 차플리노 기차역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반대로 실랑이 끝에 발언 기회를 얻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금 보고받은 정보라며 기차역 폭격 사실을 알렸습니다. Unfortunately, the death toll could increase. This is our life every day. This is how Russia got prepared for this UN session.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드론 2,000대를 포함해 85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과 함께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told you then that we were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and that is as true today as it was in that horrific moment.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4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군사 지원액만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presenting a multi-year investment in critical defense capabilities. This package is about building enduring strength for Ukraine as it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조만간 주민 투표를 실시해 러시아 병합 찬성 의견을 이끌어낼 거라는 첩보를 내놨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러시아 철수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국 여론도 힘을 싣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추가로 발생한 폭격으로 일부 기반시설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간 계속된 폭격으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에 추가 피해가 생겼다는 우크라이나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0일과 21일에 발생한 폭격이 원전 내 실험실과 화학시설 등 기반시설을 훼손했다는 우크라이나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지난달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락률은 11년 만에 가장 큽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회사인 블랙라이트는 지난달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한 달 전인 6월보다 0.77%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첫 하락입니다. 또 0.77%의 하락률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크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7월 기록으론 지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락률입니다. 최근 31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10년을 제외하면 올해만큼 7월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주로 서부 도시들의 집값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저제이가 10% 급락했고 시애틀이 7.7%, 샌프란시스코가 7.4%, 샌디에이고가 5.6%, 로스앤젤레스가 4.3% 각각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너무 높아진 집값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둔화된 것이 집값 하락 전환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3% 정도에 불과하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6%를 돌파했고 지금도 5.7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집을 사려면 계약금 20%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대출받는 전제하에 중위 가계소득의 32.7%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13%포인트 급증한 수준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10,000를 탕감하는 등의 내용인데 공정성 등의 논란이 일며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휴가를 공식적으로 마치자마자 그간 미적거리던 논란의 대선 공약인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약보다 축소된 연방학자금 융자금 $10,000의 탕감과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연간소득이 $12만 5천 이하인 개인과 연간소득 $25만 이하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혜택은 약 4,30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약 $3만 7천, 약 5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I am considering dealing with some debt reduction. I am not considering $50,000 debt reduction, but I'm in the process of taking a hard look at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additional debt forgiveness. 이번 경감안과 관련해 여야 진영 양쪽은 물론 인종과 소득 등의 차이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의 일각에선 애초 공약대로 $5만 탕감을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공화당 등의 일각에선 탕감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학자금 대출금을 이미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유색인종의 혜택이 많은 제도라며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합리하고 있습니다. Politically, it was a really thorny issue for President Biden. There are so many factions with strong opinions around student debt and what to do about it. 미국 책임 연방 예산위원회는 $10,000 부채 탕감은 약 2,300억 달러, 310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고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여사가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재감염이 확인돼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다시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휴가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바이든 여사는 지난 21일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독일에서는 10월 이후에도 독일 원거리 열차와 비행기 탑승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16개 주별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됩니다.
독일 내각은 현지 시간 24일 올 가을과 겨울에 적용할 이런 내용의 신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대림동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뒤 완전히 꺼졌지만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세대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공건면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9톤짜리 화물차를 22톤짜리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톤 화물차 운전자 50살 박모 씨가 다쳤고 22톤 화물차에 실린 식용유 16톤이 도로에 쏟아져 2시간 넘게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가 전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쳤고 군북 일반산업단지 일대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의 고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등이 타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가 있는 경남 창원의 동부마을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이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는 지정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평일인데도 우영우 팽나무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합니다. 마을의 당산나무인 이 팽나무는 둘레 6.8m, 높이 16m의 넉넉한 품으로 찾는 일을 반깁니다. 수령이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최근 드라마 인기에 덩달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엄청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숨겨진 뭔가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영우 팽나무는 창원시가 지난 2015년부터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팽나무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라마와 함께 팽나무 자체가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나무의 수령이나 형태 등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래서 모든 참석한 위원들이 팽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문제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기념물 인근에는 최대 500m까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축 행위 등에 제약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에는 모두 37가구 70여 명이 사는데 팽나무를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에 모여 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재산상 모든 게 문화재로서 제약을 받는다면은 지정 예고 이후 천연기념물 최종 지정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창원시와 문화재청은 이 기간에 주민 설명회와 조사 용역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청와대 반송과 회화나무 등 경내 6그루의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6그루를 청와대 노거수군이란 명칭으로 오늘 3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나무는 녹지원에 있는 반송을 비롯해 회화나무 3그루, 말채나무, 용버들 등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안의 나무들이 추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수령이 740년 된 것으로 알려진 주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기아를 꺾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키움은 10대 9로 뒤진 9회 말 2사 만루에서 전병우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기아의 11대 10 역전승을 거두고 3위 KT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반지의 호투와 이대호의 홈런포로 NC를 2대 1로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두산을 5대 1로 이기고 3위를 지켰고 2위 LG는 한화를 9대 2로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선두 SSG는 삼성을 4대 2로 이겼습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약한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나 높아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무척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7도, 부산 2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7도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대구는 30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전남과 경남, 제주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의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심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진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